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시입니다. 어제 양시장 혼조세 마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양시장이 크게 밀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걱정을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스닥은 아침에 고점 형성 후에 조금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일단 팔고 보자, 이런 투심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투심이냐면은 오늘 쉬고 금요일이고 그리고 나서 주말 연휴가 껴있기 때문에 속 시끄럽게 종목 들고 뉴스 챙겨보느니 그냥 털고 다음 주부터 매매를 하겠다, 이런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딱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이 팽배하기 때문에 냉정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절대로 겁먹을 필요가 없다. 왜? 나올 악재는 너무나도 뻔하디 뻔한 몇 달째 우려먹는 악재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인플레 관련해서 테마가 굉장히 형성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좀 테마주를 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횡령이 어떻게 보면은 유행 아닌 유행처럼 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횡령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도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중공업, 요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원전 관련 정책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어제 양시장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약간의 눌림이 나왔다, 조정이 나왔다, 딱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금리 인상이 되고 전쟁이 지속이냐 확전이냐, 이것까지는 좀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와야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건강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하고 겁먹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뻔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나올 수 있는 악재 뭐예요? 요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리스크, 그 다음에 금리 0.5% 인상 리스크. 크게 보면은 이거 딱 두 개예요. 예상하지 못한 게 전혀 없어요.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울고 먹고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인플레 관련해서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지금 당장의 인플레 금리 인상 한 번 올렸다, 두 번 올렸다 해서 바로 잡히지는 않아요. 단기적으로는 인플레 관련주들이 조금 눌림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를 하루아침에 때려잡을 수 있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인플레로 여러분들이 마트를 가서 장을 보는데 2만원이 더 들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나는 만원이 더 들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주변에 식당을 가보면은 뭔가 순댓국밥도 저희 동네에서는 8,000원이었는데 만원으로 올라갔어요. 요즘은 순댓국도 만원까지 올라가는 거 보고 진짜 물가 많이 올랐다, 이 생각을 갑자기 팍 했어요. 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인플레 테마로 우리가 20만원을 더 벌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쩌겠어요. 물가가 오른다는데 바지끄댕이 부여잡고 오르지 마세요, 올라가면 안 돼요, 이렇게 울고짖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인플레도 증시가 당장은 테마 장세라서 테마주 매매 위주로 좀 진행이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개인이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시장을 혼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이길 수 없으면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을 이겨 먹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시장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도 여전히 인플레 테마의 순환매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프타 급등에 따라서 플라스틱 테마가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도 당연히 인플레 관련주들로 좀 단타를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여기 5월 4일 날짜 뜨게 좀 스크린샷 찍는데 좀 힘들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코오롱 플라스틱 13,300원 이하로 여러분들 매수를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다가는 설명적인 부분을 다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테마의 순환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이 잘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가볍게 툭툭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거 보면은 지뢰 제거, 그 다음에 도시 재생,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 뭐 코오롱 플라스틱 18%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저는 항상 그래요. 뭐 수익 인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창피해요. 우리가 마치 뭐 내가 고기를 처음 먹어본 것도 아닌데 뭐 옆에다가 뭐 나 오늘 고기 먹었어 그러면은 맛있었겠다 그 정도지, 뭐 그렇게 좀 그런 걸로 뭐 굳이 자랑은 하진 않잖아요. 그만큼 뭐 테마주들 관련해서는 뭐 수익적인 부분이 알차게 잘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서 뭐 코오롱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128만 9천 뭐 359원 이렇게 수익 인증 뭐 나오는 것도 당연히 있는데, 아무튼 뭐 수익 보여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하기는 한데, 이거를 안 보여드리면은 못 믿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가지고 저는 좀 보여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주린이날, 우리한테는 뭐 주린이날이죠. 주린이날 특별 이벤트 3개월에 33만원, 하루에 뭐 3,667원거리고 지금 선착순 3자리밖에 안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그냥 성함만 문자 딱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저희는 어린이날이어도 상담팀은 일을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문의 주시고 금요일부터 우리가 좀 바로바로 좀 시작을 할 수 있는, 다음 금요일날 갈 거에 대해서 제가 좀 하나 봐둔 종목이 있는데, 알루미늄 쪽에서도 이거는 좀 기대가 좀 클 수밖에 없다. 아직 이상하게 순환매인데 알루미늄이 안 갔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좀 어떻게 보면 좀 직접적으로 드리고 있다. 뒤에 알루미늄 붙는 것들 몇 개 있잖아요. 거기서 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뭐 다음 주 러시아 이제 전쟁 종결 여부, 이것도 여러분들 크게 걱정할 거는 없어요. 종결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복구 테마에서 우리가 벌면 되는 거고, 지속한다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 원자재 테마에서 벌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도 쉽게 생각을 해야 돼요. 결국에는 뭐 러시아 전쟁 뭐 종결을 하면은 복구 테마, 그 다음에 지속한다라고 하면은 원자재 테마, 그 다음에 만약에 시장이 막 밀고 빠져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다가는 건강한 테마, 건강한 섹터, 뭐 반도체 2차전지 이쪽에다가 또 분할로 매집을 해 놓고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간에서는 만들고, 모을 거에 대해서는 모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뭐 단타 종목에 대해서 발굴을 어떻게 하냐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뭐 알려드리는 게 훨씬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올려드리는 글, 유튜브 영상에서도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 좀 써서 올려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보시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매일 찍어드리고 올려드리는 브리핑 하는 글에 답은 다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제가 뭐 답도 힌트도 안 드리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테마주 섹터별로 일단 정리를 하세요. 정말로 여기서도 보면은 복구 테마가 뭐가 있는지, 원자재 관련 테마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은 이게 복구 테마에서 벌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복구 테마가 뭔지를 몰라. 그러면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마주 섹터별로 정리를 하세요. 뭐 축산 테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축산이 뭐가 있고 저게 있고 어떤 게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시는 거고, 뭐 육개, 오리, 돼지, 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VIP방 같은 경우에는 매주 주말마다 저희가 좀 공부를 하는 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해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이렇게 5월 1일 일요일날 5월 1일 일요일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건데,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있고 뭐랑 좀 엮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좀 분석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런 거 보시고 뭐 정리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사료는 사료대로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시고, 그 중에서 대장주는 항상 제일 위에 올려두시고, 그 밑으로는 가벼운 거, 시가총액이 낮은 거대로 좀 정리를 해 두시고, 단타를 많이 하시게 되면은 그냥 종목명만 봐도 이거는 가볍다, 이거는 가면은 우선주가 더 크게 간다,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혼자서 매매를 하실 때 이런 거를 머릿속에서 딱 꺼내 가지고 이게 가는구나, 나는 이걸 사야겠다. 똑같아요. 제가 뭐 코오롱 플라스틱을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왜 드렸냐면은 에코 플라스틱이 가니까 후발주 노려서 수익적인 부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미리 정리를 해 두시고, 대장주는 항상 업데이트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과거의 대장주가 뭐 항상의 대장주가 되라는 법은 없어요. 왕은 영원하지 않아요. 왕은 항상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그날그날 뭐 테마가 돌고 예전에 대장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더 강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순위를 바꾸시고, 즉 업데이트 하시라는 얘기고, 이렇게 해놓고 아침에 종목들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주가 딱 가면은 후발주 딱딱딱 찍어서 들어가면은 뭐 수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메모장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하루에 2개씩만 매매를 해보면은 한 달이면은 뭐 거의 44에서 46종목이에요. 이게 1년이면은 530종목이 넘어가요. 이걸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기억을 해내는 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한번 매매하는 거는 뭐 날짜 딱 적고 왜 샀는지, 그 다음에 실패를 했는지 내가 성공을 했는지, 그리고 이 차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를 외워야 돼요. 종목명에 여러분들 메모 기능에 첨부를 하세요. 뭐 저는 뭐 당연히 지금 물론은 안 하기는 하지만 과거의 주식 입문 시절에는 다 이거를 한 번씩은 거쳐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만 솔직히 3년을 해보시면은 어디 가서 주식 얘기할 때 모르는 종목이 없을 거예요. 명함 정도는 좀 내밀 수 있다. 누군가는 막 이렇게 뭐 어떤 종목 얘기를 하는데, 나는 저 종목은 뭐였지? 무슨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시야가 좀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단타를 뭐 어렵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쓱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게, 최근에 보면은 뭐 굉장히 여러분들 뭐 기사 보시고 짜증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보면은 뭐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 614억 원에 대한 횡령,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계양전기 공금 245억 원 횡령. 이 횡령이 어떻게 보면 진짜 뭐야 지금 왜 이렇게 유행처럼 번지나,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통계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한 달에 보통 4개의 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있다라고 해요. 뭐 상장이 안 된 것도 당연히 그 안에서 횡령 사건이 있겠죠. 그래서 경제사범에 대해서 워낙 형량이 가볍기도 하고, 까놓고 뭐 100억 해먹고 1년에서 2년 깜빵 가면은 가겠다, 이런 마인드로 횡령을 하는 거겠죠. 100억 내가 하고 1년 2년 뭐 깜빵 갔다 오면은 뭐 되겠지, 뭐 이런 마인드로 횡령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투자를 해서 돈 벌면은 다시 갖다 놓을 생각이던지. 그래서 보통 횡령한 사람들이 투자해서 벌었다는 얘기는 거의 들리지가 않아요. 맞잖아요. 그게 시간에 쫓겨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시간에 쫓겨서 한다? 횡령도 시간에 쫓겨서 투자한 사람들이 잘 안 된다? 뭔가 좀 의미가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일단은 뭐 최근에 횡령이 뭐 터졌던 게 오스템 임플란트, 이거 뭐 거의 뭐 제대로 해먹었어요. 5천억 원 거진다 뭐 회수를 해서 지금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뭐 강조를 드린 게 중국의 임플란트 시술률이 5%도 채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노년층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전체를 포함해도 5%가 안 되는 게 중국이에요. 근데 뭐 여러분들 중국 분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뭐 아시잖아요. 막 이렇게 냄새 나서 싫어요, 막 이런 막 알잖아요. 뭐 이거 인종 차별은 아닌데 뭐 아무튼 뭐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튼 잘 안 씻어요. 잘 안 씻는 건 맞아요. 저도 주변에 중국 유학 갔다 온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걔는 막 머리 막 기름 떡 졌는데도 안 감고 와 학교를, 막 이랬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중국에서는 점유율 1위를 하는 게 오스템 임플란트고, 지금 뭐 점유율이 5%에서 10%까지만 올라도 2배인데 중국의 인구가 14억이니까 우리나라의 30배예요. 이것만 뭐 계산을 해봐도 5%라고 해서 절대 작게 볼 수치는 아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시장 사이즈가 워낙 작다 보니까는 시술률이 중국보다는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높다 해도 크게 의미가 없는데, 중국은 뭐 인구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5%만 올라도 그 숫자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도 많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뭐 이거 뭐 횡령을 보면은
또 여기서 터진 게 우리은행 횡령, 이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이거를 좀 알고 보는 게 좀 더 여러분들이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옛날 얘기하고 이제 미국의 중동 국가들과의 이제 스탠스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되는데, 그냥 뭐 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는 게 힘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나는 횡령할 생각도 없고 우리은행 뭐 한 것도 없기 때문에 뭐 보면 뭐하냐 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또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써먹을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들 문제 푸는 것도 결국에는 뭐 수능에 안 나와도 일단 뭐 외우잖아요. 외우는 것들 있잖아요. 혹시 모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 2010년도에 미국이 핵 개발하던 이란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을 해요.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일련의 경제 거래를 하는 나라들은 미국하고 무역할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결코 이게 작은 내용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원유의 15%에서 20% 정도가 이란 산 원유였어요. 그래서 이걸 하루아침에 안 해버리니까 바로 국내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랴부랴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 상황이 이거 갑자기 끊으면 조금 곤란하다. 그래서 그때 타협점을 찾은 게 뭐냐면은, 그래? 한국 너네가 이란산 원유 수입하는 것까지는 안 막을 테니까 그 원유 대금을 현찰로 이란에 보내주지 마라. 니네가 은행에 예치해서 들고 있다가 니네가 제품을 판매하거나 수출을 할 때 대금으로 깔아, 이런 식으로 협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장 파이가 15에서 20% 차지한다 해도 그 대금 자체는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수출한 원유 대금은 고스란히 한국은행에 예치가 된 채로 10년 넘게 이란이 가져가지를 못해요. 아무튼 뭐 그렇게 협상이 되고 나서 예치금은 쌓이는 상황에서 그 다음 해인 2011년도에 사고가 터져요. 미국계 재미교포 정모 씨가 두바이 대리석을 이란에 수출해서 그 판매 대금을 받은 거라고 하면서 예치된 금액 중 1조 1000억여 원을 미국 뉴욕에서 달러로 출금을 해버려요. 그 과정에서 정모 씨는 뉴욕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에서 출금을 하고 수수료 몇백억을 취한 다음에 나머지는 오롯이 이란에 다 보내줘 버려요.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9.11 테러도 결국 테러 국가들의 자금줄을 옥죄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뉴욕에 있던 뭐 농협, 우리은행, 기업은행들을 정말 탈탈탈 털어버려요. 농협이 130억 정도 벌금을 받았고, 기업은행이 400억 원 정도의 벌금을 받았고, 근데 이 정도 규모의 벌금을 맞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이 봐준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러한 테러국 자금 세탁에 개입한 은행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가중처벌을 하는 게 미국의 원칙이라서, 심한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은행들 상대로 수조 원씩 벌금을 때려버려요. 예전에 7조 받은 은행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은행 이름까지는 기억은 안 나요. 아무튼 뭐 7조까지 받은 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농협이나 기업은행이 이 정도로 그친 거는 그 당시 미국이랑 한국의 동맹관계가 워낙 우호적이었다. 거기다가 농협이나 기업은행이 국제 정세를 잘 몰랐다. 싹싹 빌어가지고 벌금이 굉장히 작게 나왔다라는 평을 받았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게 우리은행이에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우리은행이에요. 이번 횡령 사건으로 돌아와서 2010년 당시에 대우 일렉트로닉스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매각을 하는데, 그때 딱 이란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이 터질 때예요.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때예요. 근데 이란 기업 엔테캅이 거기서 입찰을 해서 계약금 578억 원을 지불을 해요. 이게 매각 주관사였던 우리은행이 이 돈을 받는데, 계약금을 지불을 해 놓고 나서 갑자기 엔테캅이 좀 비싸지 않냐, 깎아달라, 깎아줘, 이러는 거예요. 좀 그렇잖아요. 이미 계약하기로 도장 다 찍어놓고 계약금까지 줘놓고 뭔 깎아달라야, 못 깎아준다 이러니까 그럼 안 할래,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당연히 계약금 못 준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국제소송에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이란이 이제 제재를 받게 된 거예요. 일단 금액이 워낙 크니까 이란의 엔테캅은
계약금 돌려달라고 국제 소송을 걸고 그 결과 소송에 승소를 해서 돈을 받으면 되는데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에 보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약금 578억 전액, 그 다음에 그동안의 이자까지 지불을 해라, 이렇게 판결이 났지만 보내줄 수 없어서 예치가 돼요. 그게 614억 원이에요. 보면은 여기 614억 원 횡령사건 요거잖아요.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가 더 심해져서 결국에는 2018년부로 완전 거래 금지가 돼버려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예치된 이란의 원유 대금이 7조가 넘을 정도였으니까 지금은 뭐 당연히 그 이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원유 대금뿐만 아니라 모든 수출품에 대해서 다 금지가 돼버려요. 근데 이번에 이란의 금융 제재가 풀려버렸어요. 미국이랑 사우디의 대립 문제 때문인데, 사우디의 왕세자, 즉 후위를 물려받을 왕세자를 미국이 왕으로서 대접을 안 해준다, 이게 문제가 돼서 트럼프 정부 때만 하더라도 왕세자하고 트럼프가 직접 통화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대통령으로서 인정을 해줬어요. 차기 왕으로서 인정을 해줬다면은 바이든은 국방부 장관을 시켜서 통화를 하게 하니까 왕세자 입장에서는 미국 이놈들이 날 무시를 하나? 왕세자가 85년생이거든요. 몇 살이에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38살, 미국 나이로 뭐 36살. 이렇게 성향도 자존심이 엄청 강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나서도 한 달 넘게 전화와도 안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이 사우디를 버리고 다시 이란하고 관계를 우호적으로 가져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이란의 금융 제재가 풀린 배경이고, 아무튼 이제 우리은행이 이자까지 합쳐서 614억 원을 엔테캅에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이번에 터진 게 이거예요. 이 614억 원을 주려고 우리은행 예치된 계좌를 까보니까 이 돈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은행에서는 2010년에 대우랑 이란 엔테캅의 매각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12년도, 15년도, 18년도 세 차례에 걸쳐서 578억 원이랑 이자를 다 빼내가 버린 거예요. 이게 밝혀지면서 그 직원은 뭐 바로 자수를 했는데, 뭐 그 돈 전부를 뉴질랜드에 뭐 투자를 했는데 그 사업이 망해서 다 잃었다, 뭐 이거는 찾아낼 방법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냥 적당한 간판 하나 걸어서 뭐 페이퍼 컴퍼니 하나 만들어 놓고 돈 받아 놓고 그냥 망했다 하고 폐업해 버리면은 정말로 이거는 찾을 길이 없어요. 아마도 뒤로 다 빼돌려 놨겠거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과연 이거를 뭐 이실직고 할지 그냥 없다고 하고 형량을 조금 더 받을지, 근데 아마 형량을 더 받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관건은 뭐 과연 10년 동안 우리은행은 왜 600원이 넘는 돈이 비는데도 몰랐던 건지, 알면서도 묵인한 건지, 내부 감사, 외부 감사, 자체 점검을 매년 해왔을 텐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조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튼 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은 뭐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 뭐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좀 주식 장이 안 열렸을 때 이런 설명도 같이 좀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린 거고, 우리나라도 경제사범 형량을 좀 늘려야 돼요. 전 세계에서 사기꾼 범죄율 1위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오명도 좀 씻으려면은 경제사범이 솜방망이 쳐버리니 뭐 개나 소나 사기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규모 횡령건은 뭐 20년씩 한번 때려버려야지만 깜빡 나와서도 돈 쓸 시간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게 좀 낫지 않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내용적인 부분이 좀 길어지기는 했는데, 일단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저는 솔직히 두산 중공업이 이름이 더 편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뭔가 이게 입에 아직 잘 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두산 중공업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그 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RSI 30 이하로 내려오면은 그때 사도 늦지는 않는다. 어차피 다른 탄력적인 뭐 종목들 같은 경우 뭐 보성파워텍이라든지 뭐 한신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가 출발을 하면은
그냥 후발주들 노려서 따라 들어가서 사면은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항상 전략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산중공업은 저는 솔직히 지금 추천을 드릴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은 저는 RSI 30 이하 이 원칙을 지키고 항상 여러분들한테 대형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뭐 지금 사세요, 지금 뭐 어떻게 할까요, 뭐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RSI 30 이하 무조건 기다렸다 산다라고 보여지는 부분, 여기서 RSI 30, RSI 30, 여기서 RSI 70 부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뭐 수익적인 부분 챙길 수 있었는데, 일단 원전 관련해서는 차기 정부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안보라든지 탄소 중립의 수단으로 원자력 발전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어요.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를 하고 2030년도까지는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 나서기로 했는데, 5월 3일날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제 과제를 발표를 하는 거에 있어서 탈원전 정책 폐기, 그 다음에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를 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 허가 만료, 그 다음에 원전의 계속 운전, 수명 연장이죠, 이런 거를 추진을 하고, 이를 통해서 2030년 전체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에서 원전의 비중을 상향한다라는 계획적인 부분을 발표를 했는데, 계속운전 신청 기한을 수명 만료일인 2년에서 5년 전에서 5년에서 10년 전으로 변경을 해서 가동 중단 기간을 제도적으로 좀 최소화하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 뭐 계속 운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예비품 발주 뭐 이런 산업계에도 일감도 조기 창출한다라는 방침이고, 2030년도까지는 총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도 나서는데, 수출은 뭐 노용 수출이라든지 기자재 수출, 운영 보수 서비스 수출, 이런 것들 다각화를 좀 모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설계부터 다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을 갖고 있다, 두산중공업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전이랑 방산, 경업 등등 해서 지원 패키지 제공이 가능할수록 뭐 정부 부처라든지 한국전력, 한국수력, 원자력, 그 다음에 금융기관, 원전기업 등등 해서 모두가 참여하는 이른바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 뭐 가칭이기는 하지만 신설을 해서 좀 즉시 가동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형 모듈 분야의 한미 협력 구체화라든지 파이로 프로세싱 한미 공동 연구 마무리도 추진을 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차기 정부에서 지금 원전을 계속해서 1순위로 좀 피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당장에 뭐 눌림이 나오고 뭐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한 번씩은 이슈가 터지면서 갔다가 눌렸다가 갔다가 눌렸다가 이런 식의 흐름이 좀 나오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분명히 뭐 장기성으로 봤을 때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뭐 당연히 내용적인 부분도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좀 우리가 눌림이 나올 때 그때 좀 전략적인 부분,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뭐 한전산업, 한전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RSI 30 이하권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시고,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 뭐 보성파워텍이라든지 뭐 우진이라든지 한신기계라든지 뭔가가 대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출발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후발주를 노려서 수익적인 부분을 잘 만들어 나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